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자마자 한반도에 물의 길이 열리며 제주도에는 한때 시간당 81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남해상에 있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한 겁니다. 중부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되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든 건데 시작부터 강력했습니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제주도는 200mm 이상, 남부지방에 있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 성산에는 한때 시간당 81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6월 시간당 강수량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고 전남과 부산 등에는 한때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이 더해져 수증기의 통로, 물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를 뿌린 장맛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약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는데요. 강원 남부 내륙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장마전선은 점차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남하하겠지만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까지 강풍과 폭우 피해 신고 1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건물이나 마당, 도로에 물이 찬다는 침수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고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수 지원과 안전조치를 마쳤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강변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화물차와 부딪힌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대전시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터널 근처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다른 SUV도 사고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충북 청주시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량과는 부딪히지 않았고 SUV 운전자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집이 물에 잠겨 일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침수 대책이 잘 마련됐을지 김희영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재작년 물난리가 났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입니다. 당시 일가족 3명이 숨졌던 반지하 집엔 물막이판이 없던 거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침수 사고가 난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도 있지만 이렇게 여전히 아무런 대비가 안 된 곳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 A씨도 당시 현관문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장판을 들어보면 여전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는데 문 앞엔 아직도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콱 들어와가 여기 그가 뽑아냈어요. 물을 뽑아냈어. 펌퍼같이 뽑아가내고. 그런데 집안에서 이만 들어갔어. 그럼 아무나 놨죠. 이렇게 안 들어갔죠. 사망 사고가 났던 골목에 있는 또 다른 원룸 건물. 지난해 장마철 공동현관 안까지 물이 들어왔고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는 불안을 호소하며 아예 방을 뺐습니다. 집주인이 올해 2월부터 동사무소에 꾸준히 물막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2월
며칠 날 가고 3번 가고 또 갔다 그냥 사람 없다 해서 호당친 날도 있어요. 사실은 해줄 거라고만 하고서는 말도 없어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5,000여 가구와 주민 신청까지 더해 모두 1만 7천여 가구에 무료로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구는 2만 4,800여 가구로 나머지 3분의 1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은 집주인 거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침수 피해 신고가 없었을 경우엔 신청했더라도 뒷순위로 밀린다고 해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침수 방지 시설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스물세 명이 희생된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참사 후 처음으로 맞는 주말에도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분향소를 찾은 동료 직원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일용직 직원의 관리 감독도 아리셀에서 직접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떠난 친구에게 국화꽃 한 송이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울음을 참아보려 해도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기만 합니다. 엄청 좋은 선생님, 착하고 너무 예쁘고요. 우리 누구도 없으니까 그냥 가족처럼 지내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떠나갔으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빈약해져서 너무 마음 아파요. 분향소가 차려진 사흘 동안 700여 명이 찾아와 희생자의 혼을 위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새 닷새가 지났지만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발걸음은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노동자도 분향소를 찾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재 현장에 직접 들어가 동료들을 구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셀에서 일했던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혹시 받으신 적? 없어요. 안전교육 못 받았어요. 여기는. 왜 비상구월인지 몰라요. 업무 지시나 감독도 용역업체가 아니라 아리셀에서 직접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셀에서 했어요. 관리자들이 했어요. 관리자하고 정직원들이 했었어요. 그럼 아침 4시 여기서 버스 타라 해갖고 그 차에 앉아서 그러면 회사에 가면 회사에 관리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 관리자 지시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았어요. 아리셀 측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현장 노동자 증언이 나오면서 한참 속도를 내는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를 낸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통합적인 재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사망자 23명을 내며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로 기록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정작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최근까지도 자체 소방 점검 뒤 양호하다는 결과를 소방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보관 상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관을 했다고 생각됐고 안전 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재난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실제 아리셀 공장은 법률상 위험물로 규정된 리튬 원료가 아닌 리튬 전지를 취급하다 보니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소방의 직접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자체 점검만으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규모에 따라 특급부터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특급 대상물은 안전관리 과정에 소방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도 개입하지만 아리셀 공장은 2급에 해당해 자체 소방점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단만 받으면 됐던 겁니다. 물론 배터리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시설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또 리튬 1차 전지는 애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다 아리셀의 군용 제품들은 산자부의 관리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재난 예방 활동에는 정부 부처들의 활발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리튬을 위험물로 보니까 위험물 그 기준에 해당돼야지만 관리 대상이다라고 소방은 보는 거고 그렇게 전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기자님.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더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화재 직후 안전점검 TF를 꾸려서 소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 산자부는 향후 1차 전지 생산 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규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 두 곳에서 10개월 사이 잇따라 노동자가 게임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 식품 제조기계에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근로자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역시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명 모두 제빵용 제조기계에 몸이 끼이며 변을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반복적인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식품 제조기계 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됩니다. 먼저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가동 중에 덮개를 열 때 사업주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드시 기계가 정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덮개를 열기 전 운전을 정지하거나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게 하거나 센서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들어가면 자동 정지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식품 가공용 기계를 작동할 때도 의무적으로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게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작동 중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센서를 설치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기계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를 충실히 해주시고 시행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서 모호했던 위험방지 조치들을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추락사고가 잦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을 기존 지침에서 강제력 있는 법령으로 강화했고 배달 종사자 안전모 규정의 경우 이동수단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혼란스러운 기준을 손봤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7개 개정안을 공포하고 각각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료계가 다음 달 26일 의대 교수와 개원이, 봉직이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범의료계 회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참석하려면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R&D, 즉 연구개발 예산이 1년간 혼란만 남긴 채 결국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사업을 구조조정한 결과라면서도 과학계를 다독이는 데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10% 이상 삭감됐던 R&D 예산을 지난해 규모로 편성하면서도 복원이나 회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는 등 질적인 변화가 이뤄졌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나눠 먹기식 R&D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10% 정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증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계를 향한 유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연구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1년 전 윤 대통령은 R&D 관행과 예산 비효율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과학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예산안 규모 회복과 추가 지원책을 통한 과학계 다독이기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R&D 예비 타당성 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 증액과 함께 R&D 개혁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섣부른 예산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장기적이고 정교한 R&D 개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기 드문 장면들이 속출했던 비판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청문회 증인 일시 퇴장부터 서로 공부를 더 잘했다는 말싸움까지 지난 한 달간 국회 장면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 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수사 외압 의혹에 증인들이 말을 아끼자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0분 퇴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상임위 보이콧을 풀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야당이 강행하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빗댄 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응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소화를 해야 돼서요.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원구성 협상 때부터 핵심 쟁점 상임위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신경전에 회의 시작 6분 만에 정회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여야 의원 사이에선 이른바 공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은 적반하장격이라며 침대 축구를 하러 국회 복귀를 했느냐고 맞섰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구제불능 아닙니까? 이번 주에 진행되는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설전이 예상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고 뒤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 여의도 정치가 그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고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다루는 노동당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맺은 북러 조약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보는 이른바 두국가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그제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가사업을 결산하는 자리로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상반년 기간의 사업 정령을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1년 2차례 정례적으로 열어
그동안 과업 성과를 평가하고 당 안팎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해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5개의 의정을 상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새 조약을 체결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진일보한 북러 관계를 대내외에 거듭 과시하기 위해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적 취지로서 북러 조약을 부각시키면서 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겠다는 대내외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최근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이나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다탄두 미사일 등 전략무기 관련 내용도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국가로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이국가론을 담은 개헌 방향 등이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헌법 수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바로 그 부분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전에 전원회의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사흘 동안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한 다영역 연합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참은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미일 3국이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사흘 동안 진행해온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가 마무리됐습니다. 합참은 지난 27일 대잠전 훈련을 시작으로 해상미사일 방어훈련과 방공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등 모두 7개 훈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세 나라의 다양한 전력을 활용해 수상과 수중,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였고 사이버 방어 훈련까지 최초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발을 완료한 지 12년 만에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200여 대가 육군에 모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로써 노후 기동헬기를 모두 대체했는데 이제는 해외로 날아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호기를 시작으로 약 12년 동안 육군에 납품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입니다. 노후 기동헬기 UH-1H와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인도분이 2,500시간의 시험 비행을 거쳐 육군에 납품되면서 200여 대의 실전 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실전 배치로 수리온은 세계적인 기동 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수리온을 성능 개량할 예정이며 수리온이 해외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11번째 기동 헬기로 이름을 올린 수리온은 정밀 항법과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으로 조종사의 안전성도 향상됐습니다. 그 사이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 의무 후송, 소방 헬기 등으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두바이 에어쇼와 서울 아덱스의 실물기를 선보이며 해외 시장을 노크한 수리온은 올해 첫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 관건입니다. 품질 이런 면에서는 거의 이제 인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수리온의 가격을 낮추는 이런 활동을 해서 해외에 있는 유사한 기종의 헬리콥터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런 가운데 수리온과 전투기 KF-21의 기술을 판다는 글이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 올라와 군경 정보당국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 관계자는 기술 없이 돈만 가로채는 피싱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유권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장 대결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도 47%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보 교체론과는 별개로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를 얻어 오차 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내각이 바이든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계속 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바이든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각이 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을 포함해 강요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부통령이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인류의 공동 대응도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무려 8년에 걸친 협상 끝에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탄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해 195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면서 인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richiederà un corale impegno e una generosa dedizione da parte di ciascuno. 하지만 낙관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을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평소 지구온난화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만큼 예정된 행보였습니다. 미국에 이은 추가 탈퇴는 없었지만 세계 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빠지면서 파리 협정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파리 협정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는 4년 만에 다시 열린 TV 토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If we reach 1.5 degrees Celsius at any one point, where there's no way back. The only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is climate change. The Paris Accord was going to cost us $1 trillion, and China nothing, and Russia nothing, and India nothing. It was a rip-off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선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인류는 이미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선 그 목표에서 완전히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가자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이 개입하면서 중동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미국도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통합당 베니 간츠 대표가 전시 내각에서 탈퇴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극우 세력의 입김이 훨씬 커졌습니다. It's a much more right-wing one after the more moderate left the government, and as a result of it, there are more pressure to shift the weight from Gaza more to Lebanon.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אבל אחרי סיום השלב העצים, תהיה לנו אפשרות להעתיק חלק מהכוח צפונה. ואנחנו נעשה את זה. קודם כל למטרות הגנה, ושנית, כדי להחזיר גם את התושבים שלנו הבית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은 더 큰 영내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은 이란이 헤즈볼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더 큰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반미를 앞세워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도 개입하면서 전쟁의 판이 커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예멘 반군 후티, 시리아 반군 등이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과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다양한 공습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을 때는 미국 주도의 동맹국들이 거의 대부분을 요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에서의 공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더 큰 보복에 나서면서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The risk for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to widen is real and must be avoided. One rash move, one miscalculation could trigger a catastrophe that goes far beyond the border and frankly beyond imagination. 가자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중동 전체를 더 큰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언제나 전쟁으로 가장 고통받는 건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겠죠. 9달째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살아남아도 먹을 게 부족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3주 뒤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땐 3.5kg으로 건강했는데 생후 6개월이 되도록 늘어난 몸무게는 고작 0.3kg입니다. 팔다리는 앙상하고 아직 몸도 뒤집지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입니다. بتحس احيانا دائما صدره تعبان لانه فيش تغذيه كويسه معه اسهال صار بسبب تغيير الحليب تغيير انواع الحليب صار عنده سوء اسهال فيش تقدم في صحه الطفل بالمرض. 가자 지구에선 분유도 깨끗한 물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가루로 된 사료를 빗물에 섞어 먹이고 그러다 보니 아기는 늘 병을 달고 지냅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기 영양실조를 앓으면 성장과 발달이 늦어지는 데다 커서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아픈 게 아기뿐일까요? لما نقول احنا هل الام ترضع تعمل رضاعة طبيعية 100% هذا أمر صعب جدا لأنه الأم تعاني من سوء التغذية فكيف لها أن تعطي حليب. 가자 전쟁 사망자의 40%가 어린이인 가운데 실종된 어린이 역시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What we know is that at least 17,000 children are estimated to be unaccompanied or separated from surviving family members, and at least 4,000 children are likely to be buried under the rubble. 결국 가자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는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양자 컴퓨터,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눈앞에 왔습니다. 1과 0이 공존하는 양자 비트, 즉 큐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컴퓨터 종류가 나뉘는데요.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원자 등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장점은 뭔지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IBM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주의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에서 전류 저항이 없는 물질, 초전도체로 큐비트를 만듭니다. 이 칩 안에는 127개의 큐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연산된 결과값을 초단파 형태로 이 127개의 통신선을 통해 전달합니다. 지난해 선보인 127큐비트 컴퓨터는 이미 30대 정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고 올해 안에 국내에도 한 대가 들어와 의료 연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는 133큐비트 칩을 3개 연결한 모듈 컴퓨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IBM 퀀텀은 유틸리티 스케일 단계, 즉 양자 유용성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그런 난제들, 분자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의 생존 시간이 길고 오류가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 자기장으로 이온의 상태를 직접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Ion trap technology uses what we call perfect qubits. They make millions of synthetic qubits, but because they're not perfect, they need to be cooled down, and it cost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a credible amount of power to actually make their qubits useful. So that's a big differentiator for trapped ions. Trapped ions are more efficient, higher coherence, great fidelity. 중성 원자 방식은 중성 상태의 원자를 빛의 압력을 이용한 광학 복집계로 포획해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양자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성 원자를 활용한 논리적 큐비트 구조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Normally, if you make a quantum state larger, it's more prone to errors. If your error to begin with is sufficiently small, magically the opposite happens. Error correction is even possible theoretically. It's already amazing. But we are now entering in an era where actually experimentally this starts to be the case. 여기에 반도체 양자점, 점 결함 방식까지. 여명기의 고전 컴퓨터가 그랬듯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박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음식점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주문 키오스크, 어르신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문 완료까지 절차도 복잡한데 용어도 생소한 게 많죠.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더 긴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동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에 모인 어르신들, 모르는 건 서로 물어보고 교재에 선도 그어봅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키오스크 주문 방법. 우리가 많이 봤는데 잘 이게 뭔가 테이크아웃. 뭘까요? 가져가는 거, 가져가는 거, 싸가지고 가는 거. 네, 맞아요. 최근 키오스크 주문이 크게 늘면서 고령층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고령층 인구의 키오스크 경험은 지난해 57.1%로 2년 새 11.3%가 오르며 전체 절반이 넘었고 65세에서 74세의 경우는 21%가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자동화 기기가 느는 만큼 고령층이 마주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도 많아져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햄버거집을 갔는데 거기 앞에 가니까 저 기계에서 빼오래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이 주문 받는 사람도 없고 키오스크만 이렇게 큰 기계만 있는데 제가 할 줄은 몰라서 용기는 없고 눌러보지는 못하고 배가 고픈데 그냥 나왔어요. 실제로 6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사나 평생교육진흥원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잡고 키오스크 교육에 나섰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으로 자신감을 찾은 어르신들은 직접 키오스크 앞에 섭니다. 여전히 화면이 어색하지만 배운 대로 하나하나 눌러 결제까지 성공합니다. 자신감도 있고 혼자 조금 하다 보면은 혼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디 가서 키오스크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 8월까지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강의와 매장 실습을 이어가며 스마트폰, 은행 업무 교육 등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화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 함안 산골에서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븐에서 막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 겉과 속이 수박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수박 식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빵은 경상남도 거제에서 온 체험객 20여 명이 직접 만든 겁니다. 흰색 반죽 놓고 위에다가 빨간색 반죽 돌돌돌 말아준 걸 올려주세요. 귀농 12년 차, 이제는 40대가 된 박재민 씨 부부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농장에는 사계절 내내 이렇게 각종 체험이 줄을 잇습니다. 연간 대략 5천여 명이 박 씨 부부의 체험 농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빵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건 재민 씨가 과거에 요리사로 일했던 경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귀촌 전 일본 호텔에서 근무하는 등 9년가량 일식 요리사로 일한 경험을 살린 겁니다. 사실은 요리를 안 하고 싶어서 뛰쳐나왔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근데 그때 배웠던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일엔 기관이나 단체 체험이 많다면 주말 승마 체험에는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각종 체험과는 별도로 부부 청년 농부는 콩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는 청년 농부 12명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영농초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스타 청년 농업인을 멘토로 연결해주고 그룹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농부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일을 시작해서 별을 보고 일을 마치겠다는 뜻에서 직접 지은 이름 별별농부. 그 이름 속에 부부 청년 농부로서의 각오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 아빠로서의 다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국내 최대 탄광인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가 88년의 역사를 남기고 오늘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동력이었지만 석탄 소비량 감소와 사업성 악화 등으로 결국 폐광이 결정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무연탄을 캐기 시작한 태백 장성광업소.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탄광들의 맏형이었습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70년대 한 해 무연탄 생산량은 230만 톤에 달했고 종사자는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가정난방 연료가 석유와 가스로 바뀌면서 석탄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생산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정부는 석탄 감산 정책을 펼쳤고 결국 조기 폐광됐습니다. 이곳 장성광업소는 이번 폐광으로 8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 대한석탄공사 탄광은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일터를 잃게 된 장성광업소 노동자는 400여 명.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탄광 막장이었지만 광부들은 산업전사라는 자긍심으로 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석탄을 캤습니다. 땀이 흘러가지고 그 탄 먼지, 그 시커먼 먼지가 밥에 떨어져가지고 그 밥을 먹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미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진 태백시는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붕괴 등 폐광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면 인구도 줄고 상인들도 상황이 나빠질 테고 걱정되죠. 태백시는 청정 에탄올 단지 등 탄광 대체 산업 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광부의 눈물을 흘리고 먹으면서 이 태백을 떠나야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8명이 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고 1,200여 세대 주민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피스텔 자체 설비가 고장을 일으킨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780여 세대 주민들이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변압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장이 발생했다며 전기 공급 복구까지는 2-3일이 더 걸릴 걸로 보인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에 비상발전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전히 대부분 지방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전남 장흥과 강원도 고성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인데요. 강원도와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도와 해안가로는 강풍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오전까지 곳곳에 많은 비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제주도에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고 서울에서도 69.2mm의 비가 왔는데요. 앞으로 전남 지방에는 100mm 이상, 제주도에도 120 이상, 수도권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월요일인 내일부터 다시 오겠고요.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